제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 오! 윤석열 정부 때. 예. 다들 한숨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인과관계예요. 근데 그렇죠. 이걸 다 뒤집어 엎고 개성공단을 문을 잠근 건 실책이었다. 예. 사과한다 이래버리면 북한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했던 한 2,300여 회의 도발에 대해서는 언제 사과를 받습니까? 북한 얘기, 통일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침에도 사과, 저녁에도 사과.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 유감 표명하고 있는 통일부 얘기를 김금혁 대변인한테 들어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답니다. 통일부 얘기 아주 5초 내로 하나만 드리면 예. 제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 오! 윤석열 정부 때. 예.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내 많은 공무원들과 아직도 인적 교류가 있거든요. 뭐 이름도 밝힐 수 없고 직책도 밝힐 수 없지만 다들 한숨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일할 맛 안 난다. 예. 이거 너무 굴욕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개성공단을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을 걸어 잠근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핵실험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핵실험 도발하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우리 군 장병들의 다리를 북한이 어떻게 보면 앗아갔는데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조치로서 개성공단의 문을 잠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 북한이 여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따라가는 것이지.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다 뒤집어 엎고 개성공단을 문을 잠근 건 실책이었다. 예. 사과한다 이래버리면 북한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했던 한 2,300여 회의 도발에 대해서는 언제 사과를 받습니까?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선거연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는. 그래서 지분 쪽의 길을 어떻게 할 건가가 이게 첨예할 거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부산 뭐 이런 데들 단일화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호남 지역을 그쵸. 지금 조국당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은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할 가능성이 꽤 높은데 거기다 조국을 국회의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당 대표, 조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의 어떤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여러 곳 진행되지 않습니까? 만약 재보궐 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조국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곳은 뭐 부산이라든가 뭐 좀 점쳐지는 그럼 거론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지역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라고 치면 전재수 시장이 이제 자리를 비우는 곳에 국민의힘은 지금 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유력한 게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박민식의 대항마로서 민주당에서도 누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도 여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산이기 그러겠죠. 때문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재수가 여기서 이 재선을 한 것인데 이거를 삼선을 한 것인데 이거를 조국한테 순순히 물려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왜냐? 이 전재수 지역구는요. 저번 총선 때 부산에서 민주당이 전멸당할 때 유일하게 지켜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을 해야 되는 곳인데 여길 조국이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나 부산 조국이니까 여기 먹을래 이러고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민주당 후보를 내는 것도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런저런 여러 골칫거리가 있어서 차라리 그냥 합당을 해버리고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나가려고 했던 게 원래 계획인데 그랬죠. 지금 근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눈치 싸움이고 저는 이게 결국은 지분 싸움이 좀 본격화돼 가지고 이른바 정청래 대표도 호남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렇죠, 당연히요. 본인 마포 선거가 어느 정도 유세를 하면 바로 호남행 기차를 타가지고 호남에 있는 후보들 도와주고 해서 호남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보다 정청래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호남에 대한 지지를 만약 조국이 가져가겠다 이러면 정청래 입장에서도 복잡해집니다. 이거 내 기반인데. 그 지금 결국 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조국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결국 그냥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사실 지방선거보다는 일단 조국의 입성 하나가 원내 있고 입성. 두 번째가 지금 조국 혁신당에 있는 10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나누기 그게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가 나중에 합당한 이후에 당 지도부를 우리가 최고위원 2-3명 모아서 갖고 가겠다라는 게 있어서 지방선거는 아마 조국 혁신당이 많이 양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강선루 김병기 사태를 보면 수도권에서도 뭐 3천이니 1억이니 얘기가 나오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고 이미 공천에 대해서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공천 작업을 중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조국혁신당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이유로 해가지고 축소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하게 주장은 안 하지 않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후보는 뭐 우리 후보 줘. 그러니까 지금 현직들 빼고 현직 그 경강군수인가요? 현직들 정도 빼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그냥 깨갱하지 않을까. 어차피 다 합당하지 않냐라는 정도인데. 조국 혁신당이 좀 더 힘을 내야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죠. 이게 호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충청권이나 혹은 영남권이나 강원권, 수도권에서는 조국 혁신당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비단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분들을 내야지 그나마 국민의힘이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잡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총선에 또 영향이 있고 다음 대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파이팅이라고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분열을 바라고 화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합당이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합당 못합니다 이제. 합당 추진을 만들어서 합당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선이 끝나게 되면은 8월까지 전당대회가 2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합당 추진위를 둬서 합당을 한다. 근데 조국이 들어오는 이유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차기 뭐 당대표가 됐든 뭐 대선 후보가 됐든 이 민주당에서 본인의 어떤 그 정적인 파일을 극대화시키려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뭉친 사람들은 이 상황이 달갑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는 이 8월 전당대회는 정청래에 대한 어떤 그 생활총화의 시간이지. 북한식 표현. 네. 다시 정청래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조국 대표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어떻게든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려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 여전히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도움 없이 조국이라는 그 브랜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그 의석수가 이 정도는 된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딜을 해야 어느 정도 먹히지. 아무것도 아니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쭈그러든 상태에서 민주당이랑 딜을 한다? 그럼 민주당이 쳐다도 안 보죠. 우리가 굳이 너한테 왜?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정청래 대표도 이번 합당이 무산된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 수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까먹었어요.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안 하고 봐주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엄튜브 구독은 애국입니다. 구독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 좋아요 옆에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하이비라고 있어요. HYPE. 요거 하이브를 눌러주시면 응원이 되니까요. 하이브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론조사가 재밌는 게 나왔어요. 이재명과 정청래가 원팀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정청래 지도부의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호 협조적이다라는 평가는 46.4, 비협조적이다 44.9. 그러니까 지금 협조적이다라는 의견과 비협조적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원팀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까 많은 사람들이. 전준철 특검 얘기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법안 통과율이 너무 느리다.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정청래 직접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협상 얘기도 국회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그 국세청장한테 물어볼 때는 국세청장이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시행령으로 그냥 하면 안 되냐라고. 시간이 다 됐어. 저는 가야 돼요. 지금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맡기고 가겠습니다. 제가 3시에 다음 방송이 있어가지고 강 변호사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혼나요 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월세 사는 처지라서. 바쁘시네요. 우리 또 계열사에 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김구벽 대변인은 좀 늦게 오시고 강 변호사님은 조금 빨리 가시고 오늘 그 이 여론조사에 사실 숨겨진 게 있어요. 뭐요? 비협조라고 밝힌 44.9%는 완벽하게 이 둘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협조 관계다라고 한 46.4%가 과연 이 몇 퍼센트가 정말 순수하게 이들의 관계를 협조적으로 볼까? 아니면 몇 퍼센트는 꾹 참고 협조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지방선거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 권력 싸움이 더 이렇게 분출해가지고 이제 표면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래도 협조적이지라고 하면서 좀 무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 15% 정도 빼면은 실제 협조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30%. 나머지 과반수는 사실상 이건 관계가 끝났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고 이게 이 조사와 비슷하게 나온 게 하나 있죠, 결과물이. 그래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명 그룹이 생겼다면서요. 아, 70명 넘게. 예, 그래서 예. 75명 정도 된 걸 알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 의원 수가 162명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70명이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여조와 비슷하죠. 아, 여기서 한 10%를 빼면 한 35% 정도는 여전히 협조적이다라고 야. 하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주도의 관계가 가야 된다라는 거고 예.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는 이 둘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명 그룹이 한 70명 정도 나왔는데 좀 놀라운 게 예. 162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가야죠. 그러니까요. 왜냐? 박찬대 당대표 시절 때 예. 박찬대 캠프에 있던 사람들 숫자가 100명이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 정청래 캠프에 있던 현역 의원 숫자가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70명밖에 안 모였다라는 것은 물론 의사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 연성적으로 내가 그래도 친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게 예. 드러나지 않는 건 내 이름이 공개가 되는 걸 원치 않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핵심 진성 이른바 찐명은 70명 정도다. 아. 그 나머지 한 2, 30명 정도는 관망하고 있고 예. 나머지 그룹들은 이제는 정청래계로 돌아서서 예.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지금까지 재밌었는데. 아이, 그래도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오늘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윤 어게인과 한 어게인 네. 동반 청산하면 어떠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를 늘 하시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을 포함해서 예. 이 얘기를 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그러니까 한 어게인이든 뭐 윤 어게인이든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동혁 지도부 주의로 저는 뭉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은 뭐 어떤 사감이라든가 혹은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제거한 거다. 이게 결코 이유가 아니고요. 예. 이유가 될 수도 없고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뭐 어떤 징계나 제재를 내리고 있지 않거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은 이 단계를 활용한 여론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있고 예.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담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의 기회를 드렸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소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최고수의 징계가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징계는 적법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절차라든가 뭐 그 구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애정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죠. 예.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살아남느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다 똑같이 생각해요. 예. 이게 뭐 장동혁 대표든 뭐 전한길 씨든 한동훈 전 대표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겼던 그 유명한 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가치와 이념에 충성하는 집단이지 예. 어떤 개개인에 충성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와 이념을 지키기 위한 선거,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뜻에 동의한다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윤어게인을 강하게 주장하고 누군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보수가 다시금 재생할 수 있다는 대전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저는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국 박사한테 탈당하라고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한밤에 중징계를 내렸고 네. 그래서 고성국 박사는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배현진 의원은 또 오늘 오전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또 출석을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성국 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가지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직자로서 이의 신청의 결과까지 다 지켜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에는 평당원이에요. 평당원이고 어떤 당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직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평당원의 그런 발언 저는 이 발언을 한 10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고성국 박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있거든요. 의사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것이 지도부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겠지만
누구나 다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누군가는 윤 어게인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한동훈 어게인을 뭐 주장할 수 있고. 네, 그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징계 내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고 그게 당론에 위배되고 당 활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게 인과관계가 인증이 되어야 사실 우리가 좀 뭐 처벌을 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배현진 의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격이 현직 의원이고 서울시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영향력으로서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제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잘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 5천 넘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라고 그러는데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씨 있잖아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AI에 대해서 돈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분. 그리고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금도 3kg 갖고 있고 예금이 310억 원. 부럽습니다. 거기다가 주식은 또 국내 우량주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AI 버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AI가 버블. 거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AI 거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 잘 가고 있는데 딱 이 현직 금감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역시 사람은 주머니가 두둑하면 소신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 뭐 누구더라? 중기부 장관이었나? 그분 집 막 몇십억짜리 집 내놓고 있잖아요. 막 그거 막.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이상규 당협위원장이라고 성북에 이제 당협위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자산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역시 소신 발언은 든든한 주머니에서 나온다. 뭐 잘려도 내가 이것 때문에 생계가 걱정되지 않는다든가 다른 출구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사실은 정말 그때는 소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동의해요, 사실은. 저는. 왜냐하면 지금 AI가 물론 그 작년에 삼성이라든가 뭐 SK라든가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 반영이 잘 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좀 거품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람들이 또 AI가 요즘 대세다라고 하니까 다 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조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거대 우량주들 삼성과 SK가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 금감원장이 그거 거품이래 이러면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그거 거품 아니냐 이러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이런 소신 발언하는 그 뭐라 그러죠 공직자 높게 평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지금 난리인데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실업자는 121만 명으로 5년 만에 최다라고 그러고 실업률 4.1%로 2022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 상황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특히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밥상 물가거든요. 쌀 가격도 지금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쌀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청와대가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쌀값의 정상화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실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게 뉴노멀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도 뉴노멀이고 다 지금 모든 게 뉴노멀인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는 것도 뉴노멀이고 지금 다 본인들 입맛에 맞게 모든 것들 뜯어 고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설을 앞둔 시점에서 당장 우리가 설 가면 제사상도 차려야 되고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외식도 좀 해야 되고 모여 앉아서 또 이런 뭐 소소한 파티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쌀 가격이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 저는 어떻게 묻힙니까? 지금 뭐 다양한 지금 마트 가보면 저도 어제 마트 장 봤는데 계란 물가도 제가 한 2개월 전에 샀을 때보다 훨씬 올랐거든요. 계란 한 판 사는 게 이렇게까지 비싸다고라는 생각이 들고 우유도 가격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코스피 5천만 내세우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 가고 있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불안한 게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면 끝이냐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더 큰 게 남아있다고 봐요. 뭐냐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의 어떤 그 팩트 시트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얼마나 되었느냐, 얼마나 하기로 협의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이걸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정부 입장은 뭡니까?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주기적으로 완전 개방을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쌀, 소고기, 뭐 각종 뭐 야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밀가루도 오르는 거고요. 아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그나마 이 여러 가지 어떤 틀어막고 있던 정책들 그게 국민들한테는 윽박지르고 거짓말해서 지금까지는 위기를 넘겨왔을지 모르겠으나 그 관세 협상이 이제 당장 25%로 올라가지고 이번 달부터 우리가 좀 때려 맞게 생겼는데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공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 다 드러날 거예요.